시민혁명과 산업혁명입니다. 배울 내용 미리 보기 이거 되게 중요해요. 3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통영정부 그 뒤에 이어지는 나폴레옹의 황제정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내용들 잘 보도록 하세요. 3부에 국민의회에서 테니스 코트의 서약, 헌법 제정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회가 해산되고 등장한 입법의회. 근데 왕권이 정지됩니다. 이때 그 외국에서 그 프로이센이나 뭐 오스트리아가 막 쳐들어오게 되면서 왕권이 정지되고 국민공회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포정치, 그다음에 총재정부. 근데 총재정부의 뭐 무능 이런 걸로 인해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통령이 되는 과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구제도의 모순으로 일어난 혁명. 구제도의 모순. 프랑스 사회의 구제도의 모순이 되게 심각해. 프랑스에는 당시 신분이 1신분, 2신분, 3신분 있는데 1신분은 성직자들이야. 그리고 2신분은 귀족 세력들, 3신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들, 부유한 시민들이겠지. 그래서 뭐 상인이라던가 수공업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3신분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이 구제도에서 이 3신분에 대한 엄청난 차별, 이들에 대한 특권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아직도 프랑스 사회가 이런 부패와 이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회 변화. 시민계급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 계몽사상과 미국혁명의 영향 이런 걸로 사람들의 인식이나 뭐 사상은 높아진 거에 반해 제도는 여전히 모순이 있어. 폭발하는 게 되는 거죠. 혁명의 발발. 루이 16세가 당시 왕이 세금 거두려고 삼부회라는 회의를 소집합니다. 삼부회는 이 1신분, 2신분, 3신분이 모인다고 해서 삼부회, 뭐 3신분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삼부회가 소집이 됐는데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신분 대표들이 대립을 합니다. 1인 1표를 행사하자는 게 3신분의 주장이야. 3신분의 주장은 1인 1표인데 1신분하고 2신분은 신분별 투표하자. 신분별로 하나씩 나오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분별로 나오면은 구제도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1신분, 2신분이 이기겠지. 3신분은 힘이 없지. 그러면 3신분은 하나밖에 안 되니까.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이 그림. 1신분에 291명, 2신분은 285명, 3신분은 578명. 1인 1표 하면 3신분에 유리한 걸로 갈 수 있어. 합쳐봤자 576밖에 안 되잖아. 근데 문제는 신분별 투표를 하면은 1신분, 2신분이 지들끼리 힘을 합치면 3신분이 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다. 3신분들이. 3신분 요거 좀 읽어볼게요. 3신분은 누구인가? 전체이다. 그러나 족쇄가 채워지고 억압받고 있는 전체일 뿐이다. 특권 신분 1, 2신분이 없다면 무엇이 될까? 전체. 그러나 자유롭고 건강한 전체가 될 것이다. 이들이 없다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3신분은 국민에게 속한 전체를 포괄한다. 그리고 제3신분이 아닌 모든 것은 국민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3신분은 전체이다. 자, 그 당시 이거 풍자화예요. 1신분, 2신분 이렇게 3신분을 타고 있죠. 구제도의 모순을 보여주는 겁니다. 혁명의 발발. 3신분들이 이 자기네들 표결 방식대로 안 되니까 이 1인 1표 정족수 표결이 안 되고 그냥 신분별 투표가 되니까 3신분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요. 3신분들이. 그래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발표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달라 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탄압을 해요. 3신분들을. 그러자 이들이 분노해서 당시 이 구제도의 상징과도 같던 바스티우 감옥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기를 탈취하죠. 이제 시민군이 조직이 됐어요. 국민의회 시기에는 혁명 이념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봉건제 폐지를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회 시기에 이제 헌법이 발표돼요. 새로운 헌법. 이 헌법에서는 입헌군주제가 이제 동의가 됐어요. 입법부에
입헌 군주제를 하기로 결정이 됐고 국민의회가 해산을 하자 입법의회가 등장을 해요. 그 국민의회는 자체 해산했고 입법하자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자 해서 입법의회식인데 혁명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그 30분의 그 혁명이 다른 나라에 또 전파가 될 거예요. 혁명 이념이라는 게. 그러면 주변에 있는 뭐 프로이센이라던가 오스트리아,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별로 안 좋지. 자기네들 왕정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프랑스를 짓밟아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왕권도 위험하다. 그들과의 혁명 전쟁이 시작되면서 파리 민중들이 막 봉기합니다. 그리고 이 외국과의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왕이 몰래 이들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게 돼요. 루이 16세가 저들 편을 들어서 우리 지금 혁명군을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파리 시민들이 베르사유 궁전을 습격한다. 왕궁을 습격을 하고 그리고 왕권이 정지됩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루이 16세는 끝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국민공회의 시기입니다. 국민공회에 들어가서는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왕이 없는 시기. 공화정 선포하고 루이 16세는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공포정치, 이거는 로베스피에르라는 자코뱅당 얘네들의 것인데 얘네 좀 급진파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뭐 급진개혁파 이런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국민공회에 들어서고 나서 뭐 처형했지만 이게 뾰족한 실마리가 안 나오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자코뱅당이 집권을 하게 돼요. 이들은 혁명재판소 공안위원회를 설치해서 반혁명 세력을 처벌. 그래서 공포정치죠. 공포정치.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헌법을 제정합니다. 공화제와 보통선거제에 기초했고 개혁정치, 봉건적 공납의 무상 폐지. 하지만 가혹한 공포정치로 인해서 테르미도르 반동이라는 게 일어나 로베스피에르는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인데 이거는 뭐 한 번씩 읽어보세요. 본인들이 읽어보는데 내용이 일반 의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루소죠. 루소. 일반 의지, 뭐 자연권, 이런 평등한 권리 뭐 이런 내용들 사회계약문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자,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가 쫓겨나고 총재정부가 들어서요. 근데 총재정부는 너무 무능했어. 이렇게 나라의 상태가 너무 혼란스럽고 외국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 전쟁 중에. 그러면 군인들의 세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당시 뛰어난 지휘관이었던 나폴레옹이 점점 국민적인 인기를 끌게 돼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총재정부를 엎어버리고 쿠데타로 통령정부를 수립합니다. 혁명의 의의는 자유, 평등, 우애의 이념이 전파되었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 확립,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거. 자, 나폴레옹 통령 정부를 만들고 나폴레옹 스스로가 통령이 됐어. 그래서 나폴레옹 법잔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싸움을 워낙 잘하니까 주변국하고 싸워서 막 이기거든. 그래서 인기가 점점 높아집니다. 점점. 그 전까지 혁명 세력이 초반에는 막 프로이센들한테 졌었는데 나폴레옹의 뛰어난 지휘 역량으로 승리를 하니까 인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지.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은 황제가 됩니다. 제정이라고 하거든. 스스로 황제가 되었어요. 대외 팽창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 막 알프스 넘어요.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이탈리아를 공격한다던가 프로이센, 막 러시아 이런 애들 다 이겨버립니다. 나폴레옹이. 저기 이베리아 반도 쪽도 진출을 하고 거의 서유럽 전체를 먹었는데 딱 하나 넘지 못했던 나라가 여기야. 영국은 좀 달랐거든. 영국은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 나폴레옹이 육지에서는 싸움을 정말 잘했는데 좀 바다 쪽에서는 좀 그 정도가 아니었나 봐요. 당시 영국의 그 이순신하고 비교되는 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넬슨 제독에 의해서 나폴레옹의 군대가 막혔어. 자, 나폴레옹이 바다에서 영국을 넘지 못하자 작전을 바꿉니다. 싸워서는 안 되겠다. 영국을 굶겨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대륙 봉쇄령이라는 걸 내려서 서유럽 국가들 보고 영국과의 무역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말을 안 들었던 나라가 러시아야. 러시아가 우리는 영국이랑 계속 교역할 거야 이래버린 거죠. 자,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지. 말 안 들었으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로 원정을 떠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그 혹한의 추이에 실패로 하고 이제 대프랑스 동맹이 점점 힘을 얻는 거야. 나폴레옹도 신이 아니다. 쟤도 지는구나. 영국한테도 졌고 러시아한테도 졌구나. 대프랑스 동맹이 점점 힘을 얻더니 결국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한 번 졌다가 유배를 가는데 그 유배지에서 탈출을 해요. 탈출해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한 번 싸웠습니다. 다시 한 번 프랑스 군대를 모아서 싸웠는데 또 졌죠. 요 전투에서 워털루 전투라는 곳에서 패배합니다. 나폴레옹의 의의는 프랑스 혁명을 유럽 전체에다가 전파했다는 거, 그리고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 지역을 나폴레옹이 점령하면서 얘네들이 프랑스에 저항하는 민족주의가 고양되게 됩니다.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 고양. 자, 그런 내용들. 나폴레옹 법전. 혁명 이전의 법과 혁명 당시 제정한 여러 법을 집대성한 것으로 자유평등의 이념과 사유재산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이후 약간 수정하였으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프랑스의 민법전으로 사용된다. 나폴레옹 법전은 정복전쟁의 과정에서 유럽 대부분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각국의 근대 법전 성립에도 영향을 주었다. 나폴레옹 시대 유럽이죠. 엄청나게 넓었지. 나폴레옹 땅이. 프랑스가 진짜 유럽을 다 이겼는데 그 영국 때문에 영국을 못 깨고 그리고 러시아가 말을 안 들어서 결국엔 패배합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 얼마 전 프로이센의 부패한 관료 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나폴레옹을 보고 살아있는 세계 정신이며 감격한 바 있다. 보편적인 프랑스 혁명을 전파하는 그의 앞길에 영광이 있으라. 피테는 지금 독일은 나폴레옹군의 침입을 받아 나락에 빠져 있다. 나폴레옹은 그가 가진 이상에 아무리 좋다 해도 다른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짓밟는 침략자에 불과하다. 상반되게 평가하고 있죠. 헤겔은 이 사람이 혁명 정신을 전파하는 좋은 사람, 피테는 부정적으로 당대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인물입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